복지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달콤한 혜택들. 만약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자립성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의 경고를 통해서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그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은 참여자에서 관중으로 전락한다. 자, 이 강력한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고대 로마의 유명한 빵과 서커스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거든요. 시민들한테 공짜 빵이랑 볼거리를 주면서 지지를 얻는 거죠. 원래는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던 말 그대로 참여자였던 사람들이 국가가 그냥 베풀어 주는 것에 환호만 하는 수동적인 관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게 포퓰리즘이 진짜 위험한 이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포퓰리즘의 원조격인 로마의 빵과 서커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왜 복지에 개입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에드먼드 버크의 세대 간 계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통해 이 딜레마를 분석해 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빵과 서커스입니다. 포퓰리즘,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 원조를 찾아서 저 멀리 막강했던 로마 제국 시절로 한번 가보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대중을 관리했을까요? 이 빵과 서커스 전략의 핵심은요, 그냥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심심한 사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목표는 대중을 정치에 아무 관심 없는 그저 받아먹기만 하는 소비자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황제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시민들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은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정말 고도의 통제 수단이었던 셈이에요. 어때요? 오늘날의 몇몇 선심성 정책들과 정말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근대 국가는 시민들의 삶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것도 그냥 권력자들이 인기 좀 얻어보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장에서 바로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부가 쌓여갔지만 바로 그 그늘 아래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힘든 끔찍한 빈곤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사회개혁가 제이콥 리스가 당시 뉴욕의 참상을 아주 생생하게 폭로한 기록입니다. 심지어 시인 월트 위트먼 같은 사람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사회의 가난이 퍼지는 게 단순히 몇몇 사람이 불행한 걸 넘어서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신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깊이 걱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끔찍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청사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단체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포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었죠. 베버리지 보고서가 내세운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거대했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5명의 거인을 쓰러뜨리자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결핍, 즉 가난, 그리고 질병, 무지, 불결한 환경, 마지막으로 나태, 바로 실업이었죠. 국가는 이 거인들과 싸우기 위해 보편적 보험 시스템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런 국가 주도의 방식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에드먼드 버크의 지혜를 한번 빌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회는 무슨 기계 부품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하고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주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지혜의 결정체, 일종의 섬세한 유산 같은 거라는 거죠. 버크의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사회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이 소중한 유산을 잠시 맡고 있는 일시적인 세입자 같은 존재라는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세대 편하자고 이 집을 마음대로 부수고 뜯어고칠 권리는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버크는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완벽한 계획 같은 걸 아주 위험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된 우리 삶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진짜 지혜,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 같은 것들을 무시하기 쉽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버크의 관점을 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복지국가 모델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오랜 전통이라는 게요,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근대적인 복지국가가 생기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미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상호부조회나 우호협회 같은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말이죠. 이게 바로 버크가 말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동체의 지혜, 바로 자립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국가가 주도하는 베버리제 모델입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5대 거학을 해결하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공동체 자립 모델이에요. 이건 조합원들이 스스로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상향식 접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효율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대감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빵과 서커스의 경고가 다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 주다 보면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공동체의 자립정신, 서로 도우려던 그 끈끈한 유대감 자체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대의 경고에서 시작해서 근대의 딜레마까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과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걸까요? 튼튼한 자립의 전통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감당하기조차 힘든 거대한 의존의 짐인가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복지 자체를 없애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돕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이 공동체의 장기적인 건강함과 자립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어떤 공동체를 남겨주게 될까요?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관중들의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참여하고 자립하는 든든한 구성원들의 공동체일까요? 이건 바로 우리 세대가 물려줘야 할 유산에 대해 고민하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